이걸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진실의 고려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개념, 두 번째는 의사소통적 투사적 동일시 알파 기능의 과정에 의해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형되기, 세 번째는 사랑, 증오, 좌표, 암, L, H, K 이런 욕동이 아닌 자기와 대상들 사이에 상호 관련된 정서적 연결로 재개념화하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알파 요소하고 뭐 마음, 꿈꾸기, 뭐 사고의 범주와 뭐 사고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 알파 요소들 이런 거는 그동안 교수님 설명을 쭉 해주셔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알파 요소들은 신체적이고 초보적인 정서적 감각인 베타 요소와는 달리 마음에 의해 마음을 위해 정실화될 수 있다. 알파 요소들은 생각의 기본적인 절차를 여기서 철자예요? 네, 철자라네. 생각의 기본적인 절차가 아니고. 철자. 예. 기본적인 철자를 구성한다. 그것들은 더 크고 복잡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증가하고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 사이의 중재자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접촉 장벽을 찾아 나서며 꿈 작업을 통해 꿈 사고로 사용되고 기억을 위해 저장된다. 모델이란 어휘 안에서 표현된 위의 모든 과정의 근저에는 비혼의 변형 개념과 꿈꾸기 개념이 있다. 네, 요거는 그동안 설명을 해주셔서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관한 비혼의 이론은 부분적으로 변형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서적 요소들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를 거치며 마음은 점진적으로 더 세련된 정교함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신생아가 태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임박한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 본능에 시달릴 때 엄마가 이를 의사소통하고 엄마가 몸상 안에서 자신의 알파 기능을 사용하며 육아의 불안을 흡수하고 해독하여 정서적 의사소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생각하기 과정이 시작된다. 그 결과 엄마는 수없이 많은 적절한 방식으로 유아에게 반응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유아는 엄마의 이중작용, 유아와 엄마의 상호작용, 엄마와 유아의 상호작용, 인데요. 뿐만 아니라 알파 기능도 내사한다.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엄마가 가진 알파 기능을 아이가 내사하게 돼서 의사소통이 유아에 의해 내사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유아 안에서 생각하기 과정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래서 야생적 사고들, 야생적 정서들,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 베타 요소들, 이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투사적 동일시를 담아내는 그릇이 유아 안에 새롭게 설치된다. 유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겠지만 조금 제가 부여를 하자면, 아이는 태어나서 여기서 와일드 토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생적인 생각. 야생적 사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생각이죠. 곱비 없는 망아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야생적인 사고들이 아이에게는 수없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꼭 부정적인 소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이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혼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오가 우리하고의 커뮤니케이션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트루 셀프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thing itself라고 하는, 누먼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칸트가 이야기했던 건, 또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이 음, 그걸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한 거라고. 여러분도 그 이름을 붙여주면 각자 하나 붙일 수 있겠죠. 근데 뭔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발현해 놓은 과정 속에서 아이는 이 야생적인 생각들, 이걸 나중에 베타 요소라고 불렀죠. 야생적인 생각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I don't mind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할 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야생적인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 이걸 바인드한다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고 묶는다는 얘기예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가 이게 야생적인 어떤 사고죠. 이 주인이 없는 이 사고를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야생적인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기에 이게 원자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커패시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컨테이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는, 이걸 담아낼 그릇이 있어야 되는, 말을 끌어오려면 구유도를 갖춘 마구간이 있어야 말을 끌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마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이 생각을 담아낼 마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야생마를 끌어올 수 없어서 자기가 밟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게 말하자면 엄마한테 엄마 나 무서워 라고 하면 엄마는 왜 무서운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것들을 픽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알파 펑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이걸 프로세스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이걸 정서적인 것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그 정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슬프구나, 우리 아이가 화났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오늘 기뻤구나 라고 네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바인딩하는 과정이죠. 아이가 이름 모를 어떤 공포로 느끼는 것이 이름이 붙여진 어떤 정서로 이제 점차 이게 이런 체험들이 오고 가는 거죠. 아이에게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베타 요소가 이쪽으로 와서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알파 요소가 다시 아이한테 가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차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런 정서적인 것, 아직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아이에게 되돌아가는 이런 순환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엄마의 프로세싱 능력, 그래 엄마의 야생적인 사고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컨테이너가 아이가 자기 것으로 하나 만드는, 조그맣지만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담아내는 컨테이너, 이걸 하나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이 형성돼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 마인드라고 그냥 붙인다면 마인드가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또트 사고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어떤 퍼실리티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고를 정지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 처음부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아이가 짓기 위해서는 엄마로부터 원자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알파 펑션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임상에서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 내담자들은 의식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뭔가 알 수 없는 이름 모르는 어떤 공포, 불안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냥 보내요. 그럼 이걸 프로세스해서 이분들에게 되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나중엔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펑션들이 이제 점차 형성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비온이 하고 싶어 해요. 꿈꾸기는 비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요소, 가정들의 앙상블인 것처럼 보인다. 마음은 밤낮으로 꿈꾸기를 필터나 렌즈처럼 사용해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감각 자극들을 지각으로 바꾸고
그 자극들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 자극의 원천은 5 개념에 있다. 절대적 진실, 궁극적 실제, 무한성, 신성, 다시 말해 알파 기능, 가정적 모델, 뽕보기 등의 실제로 살아있는 과정은 5로부터 오는 원초적 감각들을 걸러내고 변형시키며 그 정보들, 생각들과 적절한 반응들로 줄이고 번역한다.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여기서는 트랜스듀스라는 용어인데 변모시킨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원래의 것을 줄여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의 것을 우리가 변형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네. 비오는 사고의 범주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로서 좌표를 생각했는데 사고의 발달을 나타내는 수학적 축과 사고를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수학적 축이 아니라 수직적 축이네요. 예, 그 수직적 축과 수직적, 수평적 축 이게 좌표로 되어 있는 거죠. 수학적 축인데 수직적 축은 어떤 발달 과정, 사고의 발달 과정을 나타내고 수평적 축은 그 사고를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식론자인 비오는 사고들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있다고 인식했다. 생각되지 않은 사고들, 즉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시적 환상 그 이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들을 찾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네요. 인식론자인 비오는 사고들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있다고 인식했다. 생각이 없는 사고가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가 자기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생각하는 자 없는 이 사고는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말고 지금 느껴지는 거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죠.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거 그로슈타인이 어딘가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낸 것 있죠. 본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이것도 그러면 오라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 원래 있는 그 자체. 그렇죠. 예. 그 물 자체, 신성,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생각 없는 사고가 먼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는 그렇게 우리가 비원이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생각하는 자가 있었던 사고인가요? 처음부터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인가요? 그러니까 비오는 그 오해에 대한 개념을 되게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막 플라톤의 이데아 막 물 자체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어떨 때는 신성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물체인 것 같다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신성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막 야생적 사고들 뭐 베타 요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걸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오니 하는 얘기 자체가 어떤 와일드 토트죠. 이거 자체가 어떤 베타 요소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오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생각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O에서 왔다고 한다면 O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O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O를 내가 의식하는 내가 생각을 못했을 뿐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지만 이미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이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여러분마다 다 각자 다르게 소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종종 떠다녀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 말을 들을 때는 담기는 자가 담는 자를 담기는 자기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찾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조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신 안에 있었던 안에 있는 것들을 외부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조각상들이 보면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됐어도 지금 막 유지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자신 안에 있는 오들의 발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미 무슨 그 플라톤의 이데아든 또는 칸트의 뭐 선언적 경험 뭐 이런 게 그런 단어들도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런 선언적 경험이라는 것이 그 씨앗들을 다 심어져 있는 것 같다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수녀님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요? 뭐 딱 이럴 때 그래서 결국 또 신성으로 그러면 우리 본향인 그 씨앗을 준 그 존재 엉망진창이에요. 하여튼 그 자리 가고 있어요. 그 야생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예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어떤 비기닝 이 나라 그러니까 이제 창세 이전에 그 영원성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창세라는 것은 영원성이잖아요. 네. 요한의 개념.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미리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궁극적 실제로서 영원한 진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을 그 이제 해요. 여기서 우리가 숭고한 탄생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났잖아요. 예. 저는 남편에 대해서 몰라요. 남편감이 뭐 출생지가 어디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 남편감을. 그래서 가장 합당한 아주 정확한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너무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하지 않아요. 아니 아주 그러면 망할 놈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예정이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불확실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망할 놈이 어떻게 좋은 놈이 되는지는 아무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망할 놈이 나의 성화를 위해서 나의 보석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또 어느 분은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남편도 망할 놈 됐다가 좋은 놈 됐다가 그러죠 뭐. 계속 좋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달리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체 발생적으로 본다면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내 개체로서는 내가 처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얘기다 아니면 칸트의 얘기다 우리에게는 처음 접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처음이지만 칸트의 생각이나 플라톤의 생각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거죠. 저는 나는 처음 만나요. 내 의식은. 그러면 계통과성적으로 본다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으로부터 영도로부터 지속되어 온 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의식으로 가져오는 나는 극히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엄청난 무한한 세계를 담고 있는 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나는 내게 떠오르는 생각은 생각하는 자가 없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건 내가 생각을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내 생각 없는 생각이지만 이것을 이미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나에게는 주관적으로는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이지만 이 사고 자체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있는 사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개체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생성되기 전부터 어쩌면 또 인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무한의 세계로부터 연면이 이어져 온 나라고 한다면 이걸 오라고 한다면 이걸 영원성이다 무한이다 아니면 물 자체다 아니면 이데아 형태다 뭐라고 부르건 간에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실체가 우리에게서 발현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정신 발달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병리적인 어떤 접근하고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온이 클라인의 이론가로서 클라인의 이론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거기에 클라인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디멘션, 어떤 차원을 여기에 추가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프로이드나 클라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차원을 정신분석에 추가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남선생님의 탄생 자체는 어쩌면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사건이고 어쩌면 남선생님의 오가 발현하는 과정이죠. 그 남선생 개인의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럴까요?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교수님.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사쪽 보면은, 정신분석 치료 안에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문제는 분석가가 몽상 상태, 깨어있는 꿈 사고, 안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하는 자신의 무의식 자료에서 오는 오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 안에서 분석적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불안, 오를 발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몽상 상태에서 그 환자의 어떤 증상 안에서 그 환자의 어떤 불안, 오를 이렇게 발견할 때 진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 이 얘기를 조금 더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내담자 안에 있는 O, 엄청난 불안으로 감지되고 있는 O를 나의 저장고, 나의 경험의 저장고 속에 있는 내 경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O, 나의 O의 경험과 내담자의 O의 경험. 그래서 어쩌면 내담자의 O와 나의 상담자의 O가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좀 쉽게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면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는 것과 나의 무의식에 있는 것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공감의 과정이죠. 깊은 의미에서 공감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나의 무의식이 만나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정신분석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를 위해서 분석가는 감각, 즉 환자에 대한 모든 관찰, 환자를 관찰해야 되고 감각으로, 그 다음에 환자의 무의식적 환상들과 그것들에 대한 분석과의 환상들을 뒷받침하는 신화의 맥락에 있는 그 신화, 또 열정, 환자의 정서에 의해 자극되고 반응하고 자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비혼의 작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해서 이걸 공부하겠지만 비혼이 감각, 그리고 신화, 열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정서하고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비혼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혼이 얘기하는 감각, 신화, 열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역동 중심의 정신분석을 정서 중심, 이모션 혹은 에펙트, 정서 중심의 정신분석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비혼이 얼마나 이 정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가. 이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O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게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볼 거예요. 다음 주 발제 주제가 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제입니까?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 주 주제는 어느 분이 발표하시나요? 제가 다음 주는 이게 수녀님. 수녀님이 이렇게 잘 준비해주고 이미 대기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와일드 토트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 모르지만 수녀님께서는 이미 생각하는 자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오실 거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알파 기능을 발휘하셔서 바꿔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정말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라는 너무 정말 좌절스럽고 정말 이렇게 대타 요소 같이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 같지만 너무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분열적으로 이렇게 좀 스프리팅 돼가지고 막 떠돌아다녔던 어떤 이런 개념들이 교수님 담아주시고 또 그 좋은 엄마로서의 기능을 잘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안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남선생님이 편안해지시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비혼의 이론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비혼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거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남 선생님 발제하신 부분에서 또 교수님 설명 추가해 주신 부분에서 그 비혼이 그 클라인과 그리고 프로이드와 달리 어떤 그 정서 중심적인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자 없는 그 생각인 그
오해 세계를 우리가 참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의 그 알미 세계가 참 넓어지겠구나 싶은 생각과 그 꿈꾸는 자의 꿈을 그 만나주는 그 정말 이 치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담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나를 계속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한 문장이라든가 몇 줄 정도 이렇게 줄도 쳐보면서 나는 내가 내담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냐 반성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화시켜야 되고 그 좀 생각 없는 사고 없는 생각이든 뭐 야생 사고로 길들이든 좀 제가 이 치료자로 살아가는 동안 내담자와 만날 때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몇 문장들이 있었어요. 내가 내담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냐 또는 이제 그거 아니고서도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냐 다 집어넣을 수 있죠.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반가워요. 우리 수녀님께서도 조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 이 챕터에서는 그 초심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초이론이라고 했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 티어리예요.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 어떤 철학적인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떤 오히려 후정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철학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오라는 거를 11장 제가 또 오라는 걸 또 한번 발자 또 한다고 했는데 그 11장이든가에 그 오해 발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 반쯤 발제를 해다 말았는데 그 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정말 그 질서와 혼돈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퍼스널하고 임퍼스널하고 아무튼 정답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게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리 문자죠. 문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쩌면 두 분이 우리 남선생님이나 수녀님이 같이 느꼈던 게 이게 어떤 건 퍼스널하게 느껴지고 어떤 건 임퍼스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참 신나게 퍼스널하게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이게 임퍼스널하게 느껴지면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계속되는 어떤 우리의 숙제죠. 이건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시도 자체, 그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영원히 변모하고 발전하는 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파악했던 오는 그때의 오일 뿐이고 항상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다 통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이미 그 오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좌절이나 제가 느끼는 좌절이나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서 애를 써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서 다시 절망을 하게 되고 이래저래 계속 제가 일주일에 이 강의를 3번 하는데 3번째 강의 할 때까지도 계속 어려워요. 첫 번째 알았던 것이 두 번째 좀 희미해지다가 3번째 강의할 때쯤 되면 이게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을 미스리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안내하는 저도 같이 헤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